이사가 반대하는 건 제가 일하면서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죠. 뭐가 좀 미국 경제가 어쨌든 둔화되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인정이 된 해였기 때문에 오늘 50bp 출발 그리고 내년까지 시장의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3%대 기준금리 진입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지금 침체를 우려할 정도의 증거는 연준 내에서도 전혀 없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뭔가 느껴서 50을 했냐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체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한 결정이다. 연준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네. 연준이 그 팀장님의 뷰는 유동성 푸는 건 옐런과 파울이 짝짝꿍이 잘 돼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돈은 오히려 풀리고 있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이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렇게 또 컨트롤이 통하는 구간이었는데 내년이 본 게임이죠. 근데 최근에 증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원래 주도주가 나와서 쭉쭉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는 안 밀리고 왜 그럴까요?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파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시청자분들이 기대가 벌써 많으신지 여기에 댓글을 어떤 분이 다셨는데 출연진 봐라. 벌써 재밌다. 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작도 전부터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분을요. 별로 할 얘기 없는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 보러 왔어요. 문 팀장님이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저희 다 틀려가지고 25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먼저 하고. 아, 네, 그 부분부터 그럼 바로 짚어보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FOMC 전에 폴에서도 대부분 25bp 인하를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50bp 비컷을 했다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제일 어저께 파월 의장이 인정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7월 고용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에서 경기 쪽으로 포커싱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7월에 인하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가 뭐 늦은 인하는 아니었는데 그거 약간 실기론도 거론이 됐고 일부 50bp 인하하시는 분들이 고용지표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갔는데 그래 어제 파월 의장이 출발을 좀 힘차게 출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에서 그 7월의 실기론을 좀 덮으려는 그래서 요거 하나 했었죠.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 경기가 나쁜 게 아닌데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요번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미국 경기가 뭐 불과 한 분기 전까지만 해도 끈적한 물가 얘기할 때 금리 인하 콜하는 분들은 예방적 성격을 얘기했는데 요번 비컷도 시장의 기대가 사실은 요번 비컷뿐만 아니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앞서 반영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요번에 비컷이 자칫 뭐 경기 침체 쪽에 뭐 시그널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거는 지금 연기는 양호한데 우리가 그 7월 달부터 악화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뒤에 확인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50bp 예방적인 성격으로 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이 이게 50bp 인하는 서프라이즈였지만 이게 연준 통화 정책의 상당히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원래 시장이 한 75bp 정도에서 100bp 사이였는데 100bp. 내년에도 100bp 분기에 한 번씩 꼴. 그 경로가 하나도 틀어지지 않았고 26년까지 터미널 레이트는 3% 내외 정도에서 원래 3.25 상단 기준에서 3%, 한 25bp밖에 안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요번에 50bp 인하는 좀 7월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좀 강한 출발 정도. 그 뒤에 속도는 스타트니까 좀 세게 가고 그 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파월 의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 기자회견 중간에 약간 후반부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깐 봤는데 분명히 이제 50bp 인하 발표할 때는 나스닥이 떴단 말이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뒤로 가면서 계속 기자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갑자기? 그리고 그 질문, 7월달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FOMC를 했으면 7월에 내렸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랬을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문 팀장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선제적인 건 없다. 맞아요. 보험적 항상 인하는 늦는다. 없다. 네네. 계속 어제 파월 의장은 우리가 늦은 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7월에 봤으면은 고용지표 봤으면 인하했을 거라며. 그러면 두 달 늦은 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3월에 인하했어야 된다. 아, 네. 7월도 늘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네, 3월. 3월에 인하했었어야 된다. 지금 물가 지표가 오히려 계절적으로 계절성이 깨져서 연초가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사람들이 페이크 당한 거죠. 그래서 연초에
물가가 재가속한다. 고용은 이민 때문에 좋다. 뭐 이민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다 보니 실기를 좀 늦게 한 건데 그 우리가 실수를 어쩌다가 한 번 하면 이제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면 안 되지. 근데 100년 동안 실수를 했어. 네. 또 이거 실수인가요? 그건 뭐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필연적으로 저는 인간의 속성이다. 혹은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는 분 입장에서는 어떠한 명분 혹은 자료 없이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사실 7월 데이터를 보고서 했다면 인하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전화 받았구만. 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압박.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이것저것 아무리 맞춰봐도 그거밖에 안 나와. 모든 데이터. 뭐 예를 들면 그럼 7월 고용 데이터는 일부러 늦게 보는 건가요? 혹시 미리 힌트를 알 수 있었어도 FOMC 전에는 일부러 안 봤다 이런 그 원래 건가요? 고용 데이터가 네. 조사를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정도까지만 하고 그 데이터가 그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거라서 사실 연준이 모를까요? 거의 잠정치를 반월 미리 알 수도 있겠죠. 상반월치를 이미 타 데이터를 하고서 거의 한 보름을 보름도 아니지 보름 이상을 냈뒀다가 발표를 하는 건데 연준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뽑은 사람은 보우먼 이사는 반대. 제가 이사가 반대하는 건 제가 일하면서 거의 처음 봤습니다. 아, 19년 만에 19년 네. 만에 처음이니까요. 이사가 반대하는 건. 그러니까 지역 연회는 뭐 반대를 안 하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죠. 아, 뭐가 좀. 아니, 제가 뭐 국회의원이어도, 뭐 바이든, 그리고 이미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도, 트럼프 되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갈굼과 억울함을 당했는데 또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큰 비컷으로 시작한 게 아닐까. 정치적인 해석. 근데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라면 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부터 인하를 했어야 되는 그런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비컷을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문홍철 팀장이 예전부터 이제 이런 사파적인 의견들을 네. 해올 때 좀 균형을 잡아 얘기하면 우리 7월 FOMC 전에도 뭐 연합뉴스 경제TV의 폴도 그때 했을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7월 FOMC 직전에는 올해 뭐 2번 이상 인하를 기대하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도 적었어요. 미국의 주요 IB들도 6월까지 그러니까 3월부터 인하를 주장했던 하우스들조차도 4월, 5월 미국 물가를 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 팀장님 말대로 전환 문 팀장은 그 뒤에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제시해 왔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로는 또 우리가 뭐 실기하고 보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대부분 시장 기대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6월 달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뭐 4% 중반까지도 레벨을 봤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 왔는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데이터 디펜던트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던 게 시장이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번 달은 B컷으로 출발하는데 만약에 미국 경제 지표가 견고하고 또 이번 8월 CPI에서도 주거비가 생각보다 좀 전월 대비 0.5%? 생각보다 네. 또 높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저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메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또 이게 끈적하게 뒷발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파월 의장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어저께 시장이 가장 실망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진짜 원론적이죠. 속도를 필요하다면 늦출 수 있다. 네. 이것 때문에 혹자는 뭐 이번 달에 비컷하고 11월 대선 때는 뭐 정치적인 고민하면 또 거기서 중립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면 동결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꺼내는데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보면 저는 어제 나왔던 지표 중에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 페이지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네.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가장 우리가 균형을 보고 중립적으로 봐야 될 성장률에 대한 전망 올해 전망치 겨우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말값이라서 이 수치가 올해 2%가 아닙니다. 올해는 대략 2% 중반 정도를 반영하는데 근데 기존 전망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성장률은 그대로예요. 네. 오히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추면서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전일에도 이제 물가가 이 목표 수준 2%를 향해 다가가는 자신감을 더 확보했다. 그런 얘기들로 담았는데 네. 제가 보는 마지막 제일 찜찜한 게 실업률이 4.4. 네. 사실 우리 7월 고용지표 때 실업률 4.3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침체 논란, 시합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건 이 4.4% 실업률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해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1월, 12월 이제 올해 남은 두 번 회의 25bp씩 지금 재회의한 금리 인하는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4.4%의 실업률은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자칫하면 또 깨질 수 있는 위쪽으로 뚫릴 수 있는 네. 그 실업률이라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뚫리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통화 정책 기대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상방 쪽에 다시 물가 아까 뭐 주거비나 이런 거 쪽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어제 그런 발언들이 좀 시장에 실망감도 줬지만 또 필요하면 이번처럼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대가 계속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근데 요런 보수적인 실업률 제시는 전 조금 더 하방 쪽에 리스크를 가져가는 쪽이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뭐 두 차례 인하와 내년까지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대략 상당 3.5 올해 4.5까지 낮추고 내년 100bp 낮추는 거잖아요. 네. 올해 100 내년 100. 근데 그 정도 경로에서 플러스 인하 폭이 조금 더 한두 차례 더 시장은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일 생각보다 선도금리가 많이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금리는 앞서간 부분에 있어서 현물 금리 좀 밀렸지만 선도금리 쪽에서 밀리지 않는 게 전체적인 기조는 아래쪽에 대한 무게중심은 이런 쪽에서 계속 잡고 가는 게 아닌가 펀더멘탈. 그래서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어쨌든 양호한 편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지났고 둔화되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인정이 된 회였기 때문에 오늘 50bp 출발 그리고 내년까지 시장의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3%대 기준금리 진입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인하 속도를 늦춘다. 네. 대면이 놓치나요? 11월까지는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 대선. 파월이 임기까지 그렇죠. 목리를 부릴 거다. 파워를 어차피 재선이 안 될 텐데. 예. 그 옛날에 골프머리 버냉키가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때 오바마가 2013년에 버냉키를 재신임 안 하겠다는 얘기를 2012년 말에 했거든요. 데이터 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버냉키가 얘가 갑자기 열받았어. 그래서 그냥 표정도 약간 뭐 심으로 해가지고 버냉키 의장이 나와서 갑자기 3월인가? 2013년 3월일 거예요. 5월이었나? 3월인가 5월에 갑자기 나와서 굉장히 시크하게 이제부터 우리 QE 테이퍼. 시장이 난리 났어. 금리 왜냐면 그때 경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파월 의장은 마지막 2년을 아주 소신 있게 보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빅컷을 한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 건지, 침체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좀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한 건 그래서 진짜 침체가 오는 거냐 이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 뭐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까 앞서 설명을 했는데 성장률 전망은 변화가 없어요. 내년도도 시장 컨센이 올해보다는 둔화되지만 대략 시장 컨센서스가 내년도 미국 성장률이 한 1.7% 내외 정도입니다. 분명히 이제 긴축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탄력이 좀 2년간 2% 넘는 성장을 끌고 온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이 너무 양호한 과열 국면이었고 내년부터는 근데 1%대 성장은 사실 그렇게 무리한 둔화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미국의 긴축기 때 빠른 긴축과 느린 긴축 그 두 개의 케이스가 있을 때 요번도 좀 빠른 긴축의 케이스가 될 텐데 그러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년 차 때까지는 그래도 그로스가 버티지만 가감한 긴축했을 때 2년차 때부터는 평균적인 성장률이 2차 대전 이후로 0%대 성장률이 나오는 게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1%대 그로스가 나온다는 건 버티는 거고 느린 긴축을 했을 때는 대략 1에서 2% 사이 그로스로 계속 꾸준히 좀 유지하는 편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분명히 무리한 긴축이었는데 제가 몇 번은 여기 연합뉴스 경기TV 나와서 얘기 드리지만 그 강력한 연준의 긴축의 반대쪽에 미국 정부가 사실 작년부터 재정적자를 내면서 이 연준의 긴축을 정부의 이징으로 재정의 이징으로 좀 커버를 하는 그래서 조금 정책이 복합적으로 좀 완화적인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경기도 잘 나오고
그로스도 좀 높게 나오고 시장의 유동성 여건도 좋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사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 파월의장은 그래서 전일 B컷이 이게 계속 지속적인 속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점도표가 그 이유는 다 25bp 단으로 움직이는 쪽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리고 아까 롱거런이라고 하는 최종 금리값이 장기 중립금리인데 그게 2.8에서 2.9로 올렸지만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2027년 값이 이제 3분기 말 9월 달에 새로 다음 해 연도 값이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27년도 딱 26년과 27년 다 2.9예요. 네. 장기 중립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연준 쪽에서 좀 더 포커싱 한다고 하면 그 26년, 27년 값이 중립보다 낮아지는 쪽에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단에서는 그런 증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전일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기대, 앞서가는 기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50bp 인하라는 서프라이즈를 했지만 전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침체를 우려할 정도의 증거는 연준 내에서도 전혀 없다. 제가 좀 이따가 뭐 시간 되면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장단기 금리차로도 그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제 안 맞는 시기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몇몇 IB나 리서치 펌에서 이게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풀릴 때부터 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해야 될 환경들이 조성되는데 그때 인하의 속도와 폭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게 분명히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아닌다인데 제가 말 나온 김에 그냥 연결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져온 자료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팬데믹 전에도 이렇게 60년대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 상황이 되고 요게 풀리는 과정. 그러니까 주로 단기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때 경기가 침체에 빠지거든요. 요 BCA가 같은 미국의 리서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유명한 하우스가 뭐 80년대 이후 보시면 금리 인하가 좀 일정 부분 진행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번엔 다를 거냐. 이 BCA는 공식적으로 하우스뷰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 침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우스거든요. 이번에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툴 어저께 연준은 왜 침체냐 아니냐 얘기를 할 때 80년대 이후 오이시오크 때가 워낙 좀 평가가 좀 어려운 구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보시면 한 6번의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미국의 10년, 2년 스프레드가 한 50bp까지 벌어지는 정도까지는 거기까지는 통화정책이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벌어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벌어지는데 그걸 방어하는 논리가 이게 저축 대부자 조합 때도 보시면 이때는 조금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지만 50bp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쭉 넘어갈 때 침체에 들어가는 요 소화기가 있었고 채권시장 대학살이 있었던 94년과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있었던 98년에도 이렇게 금리 역전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왜냐하면 그때 무리한 기축과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역전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 예방적 인하라는 것들이 90년대 중반에 두 번의 성공 케이스가 있으면서 그때 벌어질 때 딱 보시면 이때 일시적인 인하로 조금 스프레드가 벌어졌지만 5, 60bp 정도 스프레드 벌리고 나서 거기 추가적인 확대가 안 나왔을 때는 침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프트 랜딩의 증거입니다. 근데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딱 50 정도 선제적인 인하할 때 이때도 침체 전에 한 50 먼저 인하가 들어오면서 50bp 벌렸을 때 여기서 좀 머물다가 그 이상 금리 인하가 속도감 있게 갈 때부터 침체였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도 요 50bp의 팬데믹 충격 들어올 때 요 레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이제 금리 역전이 풀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서 지금부터 주의를 해야 된다는 콜들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이게 예방적 인하로 내년 2026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3% 내외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맞다면 미국의 2년짜리는 그걸 뚫고 내려가지 못할 거거든요. 한 3.1, 3% 초반대 머물 거고 미국 10년 금리 지금 얼마입니까? 3.6에서 3.7대 움직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 정도 스프레드를 지킨다면 침체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 어저께 빅컷하고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가 얼마냐? 10bp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한 경험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침체를 걱정하고 이게 50이라는 숫자를 넘겼을 때부터는 연준이 그러면 중립금리 이하로 완화가 필요할 정도로 경기가 나쁜 걸 인정하고 갈 것이냐. 그 경험들을 전 좀 중요하게 한번 보실 포인트. 어저께 FOMC 때는 요게 메인은 아니었지만 네.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보조 지표로 이걸 같이 활용해서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아직은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팀장님은 연준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뭔가 느껴서 50을 했냐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체는 오지 않는다. 지금은 침체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한 결정이다. 연준이. 연준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네. 연준이. 그 팀장님의 뷰는 짜장면 집을 가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주인은 맛있대. 자기네 집은 제일 맛있대. 그래서 근데 솔직히 주인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맛이 없으면 자기가 장사를 안 하겠지. 마찬가지. 공무원분들의 행동은 우리가 이제 스파이들의 행동 양식에서 나타나는데 늘 거기서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스파이를 할 때 상대방을 속여야 되잖아. 제일 먼저 할 짓은 너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즉 연주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되게 이제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럼 뭔가요? 자, 지금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오류를 방금 범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상황이 이렇지 않으니까 침체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반대입니다. 침체가 안 오는 건 이미 연준 관리들 머릿속에 결정이 돼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떤 컨트롤이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향후 경기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아니죠. 컨트롤 못하죠. 네. 컨트롤 못하네. 뭔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침체가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짜장면집 주인이 맛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 팀장님 얘기를 저도 들어도 네. 중앙은행 사람들은 본인들이 침체가 오는 증거들을 확인했어도 예. 온다고 얘기를 못 해요. 어. 그게 정책 당국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심리가 제일 중요한데 네.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은 이미 다 엎어진 정도에 와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문 팀장님이 늘 강조하다시피 정책 후행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드 커브 같은 걸 제가 갖고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도 이 지표를 많이 봤던 이유죠. 요번에 고장난 시계로 여겨졌지만 왜냐하면 최장기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어져 왔거든요. 사실은 연준은 계속 긴축했고 그럼에도 경기가 식지 않으면서 뭐 그동안 팬데믹 때 뿌려놓은 정책의 효과들이 그리고 정부가 좀 커버하면서 왔던. 최근에도 옐런 의장이 대선 앞두고 연준보다도 옐런 의장의 뭐 슈가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게 뭐 설탕 같은 거 먹으면 순식간적으로 당이 오르는 그걸 미국의 슈가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옐런이 지금 대선 앞두고 문 팀장님이 늘 강조하는 그 T빌 중심의 단기 유동성 관리를 통해서 계속 정부를 지원하고 그런 쪽에 이제 경기 부양을 정부가 하고 있다. 네. 슈가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 미국 재정 속도가 줄고 있지만 왜냐면 작년에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좀 주머니 닫았다가 저는 솔직히 미국의 최근에 유동성 문제가 좀 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0.7대였는데 올해는 0.4밖에 안 나와요. 작년보다 정부가 지갑을 닫으면서 그 효과가 많이 줄었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요번 7월 8월에 T빌 발행량 늘리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하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의 문채양하고 저하고 같이 보는 지표죠. 초단기 자금 시장 금리를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비컷 할 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고 금융시장에 경색이 온다고 하면 지금 금리나 해주는 이번에 비컷까지 한 이유가 그런 단기 자금 시장 쪽에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빼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했던 건 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는 아주 또 단호하게 우리 검토한 적이 없다. 이거 저 대차대조표 QT 하는 거 속도 더 빨리 종료하거나 뭐 이런 거 아직은 검토 안 한다. 왜냐면 전체적인 자본시장 미국 주식시장은 전일에도 좀 실망하긴 했지만 사상 최고가 근처거든요. 옐런이랑 짝짝꿍이 다 돼 있어. 이미 유동성 푸는 건 옐런과 파월이 짝짝꿍이 잘 돼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돈은 오히려 풀리고 있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컨트롤 구간이고요. 저는 정책이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렇게 좀 컨트롤이 통하는 구간이었는데 내년이 본 게임이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하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리했던 재정 여건들 뭐 정부 이자 부담액이나 뭐 이런 것들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정부 부채 너무 많이 늘었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속도 줄이면 연준이 금리 인하 해주는데 그 쿠션이 그 효과가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도 실망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둘 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금리 인하할 때부터 주시장이 생각보다 뭐 저희는 기간 조정, 저는 기간 조정, 이쪽은 뭐 좀 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올해 100, 내년 100 낮춰서 3.5까지 낮춰도 그 3.5라는 수치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립금리 대비 높은 수준에서 완화적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네네. 그게 지금 시장이 여기서 이제 레벨을 다시 올리려고 하면 근본적인 완화적인 환경은 뭘로 유발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는 그걸 뭐 다른 나라에서 관세까지 해가지고 다른 나라 돈을 갖고 오겠다 하고 있지만 그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FOMC 이후에 뭐 일부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은 이미 사전에 좀 반영을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채권 시장은 지금 이번 연준의 FOMC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어제 오늘 새벽이죠. 파월 의장이 의도한 대로 채권 시장의 커브는 움직였습니다. 의도한 대로 움직였다라고 하시면 기준금리의 인하는 지금 50bp를 하지만 네. 향후에 느려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 그에 따라서 미국채 커브는 장기물 금리가 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내리지만 나중에 덜 내려? 그 얘기는 곧 장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실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파월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채권 시장이 정확히 움직인 거고 저는 파월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전화 받았으니까. 전화 받았는데 너무 완화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밸런스를 맞추려면 지금은 우리가 전화 받아서 그냥 50bp를 내리지만 나중에 좀 여지를 밸런스를 맞추려면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둘기니까.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 과정에서 저는 채권 시장이 마침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기도 했고 파월의 말에 놀아났다. 그렇게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사야 되겠다. 저는 더 사야겠다. 장기채를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예, 저는 전에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채 10년물이 한 1년 뒤에 금리가 얼마나 낮춰질 수 있는지 정도 통화정책 가시권 정도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선도금리는 1년 뒤에 200bp, 한 225bp 인하까지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도금리 시장이 좀 과열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도 파월 의장이 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미국채 10년 금리는 FOMC 직전에 3.6대까지 떨어졌던 게 3.7대로 반등했거든요. 되게 공교롭게 올해 100bp 인하하고 딱 1년이 내년 9월까지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연준이 제시한 전도표는 100bp. 근데 내년 9월까지는 75bp. 그럼 175bp예요. 5.5에서 175를 빼면 3.75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한 3.7대 기준금리를 간다라고 프라이싱하면 그 3.6대 그러니까 3.5까지 인하할 거를 1년 내 정도에 프라이싱했던 미국 10년 금리는 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좀 앞서간 기대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요번은 비컷이었지만 1년 내에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상으로는 선도금리는 아직도 꺾이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단기자금 시장 단기금리 중심으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10년 금리는 1년 뒤에 내년 9월까지 3.75 정도? 그러면 지금은 한 3.71 정도 레벨까지는 다시 올려놓고 고민해 볼까? 연말에 가서 내년 연말까지 3.5에서 내후년까지 3%까지 낮출 수 있어. 그걸 믿어줘야 내년 상반기쯤 가서 1년이 또 뒤에 CK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그런 완화 기대들이 유지되면 저희는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가 작년 1분기에 경착륙 얘기 나왔을 때 미국 10년 저점이 3.3%였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타겟이 있다 보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미국 금리 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미국 채권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트럼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대략 3.8, 4자를 넘기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등 기회를 줄 때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리고 경기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프라이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밀리면서 하자. 그런 쪽의 영역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여삼 위원님 가져와 주신 자료에도 써 있는데 요즘에 이런 단어 누가 만든 겁니까? 밀림 사자. 전 처음에 밀림의 사자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여의도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채권 시장은 이게 한 2000년대부터 나왔던 단어예요. 네. 뭐 영어로는 문 팀장님이 자주 그때 보고서 한번 쓰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기억이 요즘 치매가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라이온 인더 정글인가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제가 치매긴 하지만 네. 그건 기억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미국 국제금리 상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방이 좀 더 3.3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좀 올라갔을 때는 사자, 밀림 사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연준이 이번에 제시한 4.4% 실업률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게 위쪽으로 내년까지 위쪽으로 뚫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고용시장 둔환이 시작됐으니까. 참고 시청자 여러분, 금리에서의 밀림이란 건 상승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죠. 가격은 채권 가격이 네. 밀리면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오해가 상승하면 많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 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채권 시장은 어제 하루의 실망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 환경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 금리도 한 2bp 오르다가 장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거기도 밀리면서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네. 아,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나누다가 팀장님께서 그 개인적인 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요? 아까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얘기를 나누다가 어쨌든 그들은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어찌 됐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전에 뭐 잠깐 뭐 대폭락 얘기도 잠깐 하셨고 예, 경제 이제 침체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뷰를 좀 들려주실까요? 중간에 저도- 대폭락 이런 말씀 한번 하셨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공무원과 비슷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럼 아까 대폭락은 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주식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네. 비싸다. 한번 조정하고 가야 된다. 특히 AI나 반도체 쪽은 다소 평가가 약간 스트레치돼 있다. 그러니까 좀 고평가돼 있다. 네. 특히 미국이. 한국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특히 미국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증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원래 주도주가 나와서 쭉쭉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는 안 밀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봐야 돼. 네, 주도주가 또 누군가 나타나서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주도주가 막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약간 오르는 신고가 산업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네. 뭔가 한 놈이 가서 쭉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어. 보통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혹은 회피하고 싶을 때, 리스크를 피하고 싶을 때, 다들 뭔가 느낌이 이제 싸한 걸 생각하고 이제 있다는 거죠. 저희한테 저희 회사나 혹은 고객들이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 엑셀에다 적어 하면 저는 포워드 금리 그대로 드립니다. 선도 금리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해요 라고 쓰고 다만 밑에 주석으로 100년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은 다르기를 부디 비웁니다. 이번이 다르다면 이렇게 갈 겁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늘 일어났던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리스크 시나리오죠? 리스크 시나리오는 막 확률이 80%야. 그 리스크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전망한, 뭐 저도 아니지,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경로나 숫자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인하가 혹은 어떠한 크레딧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 리스크에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추석에 귀향길을 가시는데 이제 부산까지 가요. 그럼 나는 차 몰고 몇 시간 후에는 부산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고속도로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혀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전망을 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보통 과거에 늘 금리 인하기에 벌어졌던 침체 혹은 크레딧 이벤트의 확산, 돌발 상황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망의 영역이 아니고요. 리스크에 대비하는 영역인데 그러다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역사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저희는 조심하자. 네. 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80%요. 네. 80%. 역사적으로 80%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오늘 저희 네.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되는 주제가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면요. 그 네. FOMC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또 3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그 지난 전망하고 이번 전망에서 바뀐 것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간값만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별로 안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분포를 찍어 나온 걸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저 25년도에 굉장히 높게 5%대를 찍었던 분들은 이제 사라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게 눈에 들어오고. 저 전화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전화를 전화 단체로 받으니까- 돌린. 단체로 돌리니까 미쳤냐고. 아니면 파월 의장한테 돌리면 의장님이 다 돌리나요? 단톡방으로. 단톡방으로 다 카톡 보낸 거죠. 아, 미국이니까 뭐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점도표 바뀐 게 문홍철 팀장님께서는 좀 정치적인 판단이 네, 개입된 그럴 거다라고 수밖에 보시는 없다. 거고. 예. 분포가 확 줄었어. 윤연삼 파트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아까 제일 베이직한 물가에 대한 전망은 어쨌든 뭐 내년까지도 2% 이하를 찍지는 않았지만 올해 2.3에 내년도 원래 2.6이었던 게 2.3으로 낮춰주고 물가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히 뺐고 실업률을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두 값만 조정해도 테일러 준칙상으로 그 두 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테일러 준칙으로 지금 미국의 적정금리 이번 8월 수치까지 나온 거 대입해 보면 미국 적정 기준금리가 한 3.5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연준 인사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델들 또 돌려받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저는 뭐 전화 가능성도 있지만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도 모델에 있지만 전화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런 정도의 자기네들이 또 나중에 뭐 입증해야 될 근거들 그런 것들이 좀 받쳐줬다 보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재밌었던 게 그거죠. 100bp 인하가 9분 그리고 75bp 인하가 7분에 50bp 인하 2분 네. 그리고 125bp 인하가 1분 10대 9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 인하해야 된다가 10명 75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가 그러니까 9명. 그래서 요번에 좀 그것도 좀 팽팽하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내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매파가 싹 사라졌어요. 물가가 안정화된 거에 대한 자신감은 좀 더 확정한 것 같고 그래서 중간값이 올해 이제 75 뺀 거를 내년에 그대로 녹여가지고 내렸고 다만 26년까지 균형금리 그러니까 침체가 오지 않으니까 균형금리 3% 내외 정도에서 맞춰준다고 하면서 26년 값은 겨우 올해 75 낮춘 거를 녹여도 25밖에 안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딘 속도로 바뀐 거죠, 사실은 그 뒤가.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게 그 고용에서 실업률 4.4% 전망은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 팀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실업률 한 번 올라가면 치솟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 생각하시기에 4.4를 넘어서는 이 전망이 바뀔 때는 언제쯤으로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연말 내년 금리 전망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전망하시나요?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면 4.4 넘어간다. 훨씬. 아 그래요? 그럼 대폭락이 온다. 아니 4점 지금 4점인가요? 네, 4.2. 4.2죠. 다음 달에도 4.4 될 수 있는데 굳이 내년 1분기면 얘는 원래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구인율의 흐름을 보면 실업률을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구인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구인율 같은 경우에 가장 요즘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이거 대부분이 고스팅이다. 허상 가짜. 네. 가짜 포스팅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구인율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10개의 구인을 했을 때 실제 잡을 채용하는 사람이 코로나 전에는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 당연히 그렇겠지. 10개의 포스팅을 하면 8명을 채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인율이어도 과거와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구인율의 급락에 의해서 실업률의 급등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고 과거 패턴도 그렇고 저희는 시기는 내년 1월 혹은 1분기다. 왜냐? 지금 금리 50bp 내렸지 않습니까? 그 효과 언제 나타날 것 같아요? 반년 이상. 보통 뭐 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네. 그 경제의 조달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은 조달 구조가 매우 장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늦게 나타납니다. 내후년 초에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직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효과가 계속 내년 말까지 가요. 작년 7월에 기준금리가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작년 7월 더하기 1.5년 그럼 내년 초까지는 계속 가라앉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금리의 영향이 정말 오는 시기는 내년 초라는 얘기죠.
파트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텔 월러이사가 방금 문홍철 팀장이 얘기했던 그 베버리지 커브, 그러니까 구인율 대비 실업률 비율이 지금 속도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구인율이 낮아지는 압력이 실업률 높아지는 쪽으로 딱 가는 그 분기점에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이 딱 그 과거의 베버리지 커브가 이게 돌아가는 정상화 국면의 초입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샴루를 개발한 샴조차도 아직까지는 대규모 해고, 요즘에 빅테크 업체들이 좀 사람 자른다고 해도 뭐 미국의 그 크리스마스 앤 그레이 그 해고 조사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징후가 그렇게까지 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게 지난달에도 뭐 7월, 8월에도 여전히 횡보하면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일할 의지 자체가 꺾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실업률이 내년 1분기까지 저도 4.4는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문 팀장님보다는 조금 그게 한번 사람 함부로 뽑고 함부로 자르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백그라운드가 좀 있겠느냐. 뭐 과거보다 워낙 베버리지 커브도 비이성적으로 좀 움직였던 구간에서 좀 이제 충격으로 가는 과정도 소화 과정이 저희는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까지 미국 실업률이 저희는 5자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과거의 전통적인 침체기 때 미국의 실업률이 최소 그 절대 수준으로는 5% 이상은 갔어야 되거든요. 요즘 자연 실업률이 낮아져서 지금 4% 초반대 실업률에서도 좀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러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10월달 금통위 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높아졌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할까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트장님께서 먼저 예. 예, 좀 뭐- 환경은 마련됐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일단은 8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께서 했던 말만 그대로 믿고 보면 10월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은행 경기와 물가는 이미 갖춰졌다는 건 이미 인정했는데 여기 7페이지에 제가 갖고 온 그림이 있긴 한데 네. 다른 것보다 이 가운데 그림이죠. 이 가운데 그림. 이게 뭐냐면 주간 단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 8월 달까지 0.2를 뚫고 최대 0.26까지 갔어요. 이게 주에 이 정도잖아요. 그럼 월에 대략 0.26이면 얼마죠? 4를 곱하면 1%고요. 연으로 환산하면 11%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자리대 10%대 상승세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계부채를 막 땡겨오면서 대출 규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에 마중물을 마련해서 PF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정책이 항상 유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전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되는 시장 쪽인 서울 수도권 집 쪽으로 막 몰리면서 이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진 않는다. 그래 하느니 네. 여기에서 8월 달에 부동산 가격 보면 금리나 금융 안정 측면에서 쉽지 않다. 네.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9월 초에 대출 규제들이 뭐 심지어는 실구매자들까지 대출이 안 나오면서 또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너무 은행들이 확 좋으니까. 네. 그러면서 9월 9일까지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얼마냐? 0.16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0.16이면 연한산 이제 7에서 8%대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타겟은 앞으로 한 2, 3주를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진정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지만 대략 0.1%면 연으로 환산하면 주에 0.4, 월에 0.4, 연으로 5% 이내거든요. 월에 0.4, 연으로 5%. 그 정도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좀 둔화가 된다고 하면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한국은행이 비단 미국이 오늘 빅컵을 했기 때문에 한은 총재가 오늘 아침에도 그 F4 회의 가서 거시경제 종합회의 가가지고 국내 여건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넓어졌다. 네. 그런 거를 강조하긴 했지만 금융 안정에서 요 부분이 저는 앞으로 2주 동안 요게 조금 더 지금 대출이 생각보다 타이트해지면서 서울에 강남 3구 정도 캐시로 집 사는 사람 제외하고는 빚 안 떼고 서울에서 집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저는 좀 더 빠지는 쪽이고 그럼 10월 금통위까지 요게 조금 더 안정화된다면 저희는 여전히 10월에 인하 가능하다. 저희는 10월 인하 비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도 팀장님은요? 인하 보는데 그 작년 1월부터 저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은 굿캅 배드캅이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누가 국합이죠? 작년 1월부터 부동산 시장 키우려고 뭐 키운다기보다는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단을 적극적으로 받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택 반등장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강남 반등장은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태도가 7월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다만 그 같은 시간 내에 한은은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지금은 배드캅, 배드캅이야.
이거 죽으라는 죽으라는 거. 네. 저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0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대신 10월에 인하하는 대신 연속 인하를 보지는 않으시죠? 연속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말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연내는 한 번 보고요. 내년 속과 상반기까지 횟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 한 번꼴 저희는 하는 한국의 중립금리를 한 2.75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2% 중후반 때. 그 정도 수준 타겟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낮추는 게 그게 미국도 지금 중립금리 향해 간다고 점도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까지 기대가 과한 건 아닌 것 같다. 딱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